그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과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님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안에서 세상을 간접 경험하는 게 일상화가 되고 있고, 그 핵심 세대가 흔히 말하는 알파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하루 종일 이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당연한 특권들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안타깝게 성장하는 세대가 또 알파 세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 우정을 쌓아간다라는 개념을 몸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세대. 엄마, 아빠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는 대화 자체를 불편해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 코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녀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기의 실체가 노출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아이디를 바꾸고 이름을 개명을 하고 캐릭터화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감추고 실체를 감춘 상태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거죠. 이미지 표현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 그래서 틱톡 움짤이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이모티콘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이 세대에게 엄마하고 아이 컨택하고 오늘 감정 코칭이라는 걸 말 언어를 중심으로 해보자 하는 순간 여기에서 이미 삐끄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 유튜브로 지금 세상을 알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식견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 화면 안에서 세상을 다 검색하고 시청하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놀이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온몸으로 하는 놀이, 고무줄놀이, 땅 따먹기, 뭐 공기놀이 하다가 전자오락도 한판 하곤 했지만, 지금은 놀이의 핵심이 디지털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즐기고 있는 이 게임이 그냥 게임 따위가 아니라 이제 바뀌어진 세대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라는 것. 네. 어른과 꼰대의 차이, 자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주입하려고 하는 것의 유무.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느껴질 때 꼰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가르침으로 느껴질 때는, 존경스러움이 느껴질 때는 어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얘기할 때 부모님을 어른, 많이 배운 성숙한 사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꼰대라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부모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그 성공 경험,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강요, 푸시가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꼰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방식, 즉 새로운 대화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네, 두 번째가 SNS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친구 신청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SNS를 개방을 하세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게 간접 메시지라고 해요.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내 SNS에다가 일기 쓰듯이 적는 거예요. 사진과 함께. 여기서 핵심이 뭐냐? 기존에 말 언어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부담감이 안 생기는 거야. 아이들은 엄마의 SNS를 들여다보면서 엄마가 나에게 답장을 강제로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고 직접 말을 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짝 건드려보고 느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움직이는 짤, 영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해요, 이제는. 예. 이런 것들을 따라서 찍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 딸이 저렇게 같이 틱톡, 스냅챗이나 틱톡으로 아빠가 저러한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헐 어쩔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담긴 이모티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를 하고 싶으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나 이걸 누가 스스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훈련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던져진 아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더더욱 이렇게 스마트폰을 붙잡는 경우들이 많죠. 글을 못 읽는 청소년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난독의 시대라고 하죠. 변호사가 영어로 로이어라는 것은 단순 암기를 해서 아는데 변호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 내용을 말 언어로 온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이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가뜩이나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도 힘든데 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고 그 의미 맥락을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 소진감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춘기까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제들 플러스 질풍노도의 시기 그분까지 오셨을 때 감정 코칭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 난리 나겠죠.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혼란감이 생기는 시기가 사춘기가 되는데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었던 요인들로 스트레스가 커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성적이거나 성숙하게 풀어낼 수 있는 훈련과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손에 잡은 마우스로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고 그게 흔히 말하는 과의존의 양상으로 가면서 이게 가족 충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의 기본을 따라오고 계시는데 왜 이게 안 통할까? 제 감정 코칭 관점에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화 코드가 아예 안 맞아요. 자녀하고 소통을 일단은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자녀가 엄마하고 지금 뭐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안 하기로 했어라는 이 본주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진지한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래퍼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근데 평소에 지금 대화 그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대화를 피하죠. 엄마가 대화를 걸어올 때 뭐라고 생각해서 대화를 피하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가 어떤 대화를 하던 일단은 말이 안 통해. 두 번째, 엄마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어떠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체근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 거야 라는 선입견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혼자 해요. 근데 중요한 거 감정 코칭이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도 지금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와 앞에 대화와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도 줄이려고 해요. 많이 쓴다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뭐예요? 얘가 내 말을 무시하나? 귀등으로도 안 듣네? 규칙을 날로 먹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 행동과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자녀와의 대결하는 이 대화 패턴은 평소에 나와 가까운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가족 구성원, 뭐 이제 친정 엄마가 됐던, 큰언니가 됐던 가까운 또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 갈등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대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감정 코칭이 실패할 때는 일단은 아이와의 충돌 이전에 이런 아이를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과의 충돌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남자 학생 지금 감정 코칭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규칙을 지킬 필요성을 누군가가 계속 약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코칭은 한쪽 부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훈육해야 되는 집안의 지도자, 보호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근데 A 보호자와 B 보호자의 견해가 다르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됐던 감정 코칭은 더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감정을 잘 받아주면서 또 무조건적으로 허락까지 다 해주시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별로 교정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부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해 나가려는 부모를 적으로 간주를 하면서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는 해도 된다고 말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보호자 간에 합의를 안 하신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지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할지는 그 방법의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시행할 때는 보호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녀는 더더욱 이 규칙의 진지함, 지켜야 될 필요성을 잘 안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는 거. 자, 그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또 하나의 방법,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 코칭이 실패한 이유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보호자의 서로 다른 태도의 문제, 양육 방식의 문제였었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애가 아빠하고 등산 갈 때도 스마트폰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규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는데 애가 그 순간에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 순간이 뭐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요? 감정 코칭을 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타임, 그 순간이란 뜻이 아니다. 근데 엄마는 그 방 안에서 끝장을 보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방 안에서.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뭐냐면 감정 코칭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는 절대 그 방과 그 공간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장하게 잘 청소된 자녀의 방, 부모가 볼 때는 잘 인지가 안 되시죠. 그러나 늘 엄마에게 혼났었던 그 방은 아이에게는 굉장히 스크롤 컴플렉스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안 좋았었던, 혼났었던, 감정이 상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겹쳐져 있는 공간이에요. 감정 코칭을 하기에 최악의 장소라는 겁니다. 매맞았던 공간, 혼났던 공간, 들켰던 공간. 부모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죠? 방 혹은 거실. 근데 그 거실과 방은 지금 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억으로 자리매김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었던 공간이에요. 폭언과 욕을 들었었던 공간이에요. 과거라 할지라도 심리적 흔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플래시백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자녀는 그 공간 안에서는 대화다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 다큐 영상을 보면은 어디에서 감정 코칭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시작되느냐. 아이하고 아예 낯선 그 뭐죠? 다른 곳으로 여행 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또 여기 이제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대화를 시도하죠. 코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감정 코칭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감정 호소부터 시작하세요. 감정 호소. 엄마 죽는 꼴 볼래? 내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 줄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감정 코칭은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감정을 담아주는 거여야 되는데 부모님도 감정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먼저 내 감정을 호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는 엄마하고도 이제 소통하기가 싫은 거야. 들을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한다라고 느껴지니까. 감정 코칭이 필요한 순간 절대 눈빛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녀의 표정과 행동에서 나의 해결되지 못한 아직 자라나지 못한 과거의 그 아이를 보게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혼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을 때 그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의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과도하게 크게 화내지 않아도 될 순간에 더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똑같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제대로 혼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판단 여부에 따라서
소통으로 갈 수도 있고 불통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상황을 해석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가 감히 게임 따위를 하고 있어? 네가 감히 컴퓨터 하다가 들켰어? 넌 이제부터 혼날 거야가 아니라 야 무슨 게임 하나 한번 알아나 보자, 드러나 보자. 거기서부터 대화가 풀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 왜 알았다고 됐다고 아 몰라 짜증나 내가 뭘 어쩔. 제일 짜증나는 말이 대답을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감정 코칭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화가 나서 말을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싫어. 원래는 편하게 대화하고 싶었어요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행동과 표정에 기만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동과 표정이 함축하고 있는 그 아이의 감정은 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마음 상태는 뭔가를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행동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열폭한다라고 하죠. 같이 열폭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사건화가 됩니다. 내가 감정이 폭발할 때 왜 의외로 감정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감정이 폭발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마음 상태일까는 안중이 없는 거죠. 감정 코칭은 순서가 뭐부터예요? 감정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행동 교정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다수가 감정 코칭을 실패할 때는 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교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뻔세가 뭐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그러한 상황일수록 내가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을까? 이렇게 눈빛을 보낼까를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과 표정에 나도 끌려 들어갈 것만 같다라고 여길 때는 잠깐 휴식을 두고 이 순간에는 대화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원래. 나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팁이 뭐냐면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아이의 사적 공간으로 침해해서 들어가는 건 최악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걔 방은 걔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버리죠. 그럼 얘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PC방으로 가버리거나 가출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 코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소 부부 간의 소통 방식을 먼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의견을 맞춰갈 것이냐에 대한 건강한 성공 경험이나 그러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전문가를 통해서 솔루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도해 보시면서 부부 간에 흔히 말하는 만담을 나누듯이 그러한 대화,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자녀를 대할 때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실전 팁을 드릴게요. 부부간에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존댓말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반말을 하는 게 익숙해진 부부간에는 이름을 부르세요. 그 순간에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야.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는 책임감이 생겨요.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자녀하고도 대화를 할 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단 성을 빼고 철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김철수 이건 다르지요. 그래서 반드시 감정 코칭을 할 때는 바깥에서 대화를 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 안에서 이름을 불러줬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이건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감정 코칭은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의 내면 아이를 흘려보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 코칭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화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어렸을 때 내 모습에 화가 났구나. 어렸을 때 나를 혼내키셨던 나의 아빠에게 화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흘려보내는 훈련도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감정 코칭을 잘해야 된다는 것. 감정 어떻게 공감해 줄까? 공감해 줄까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 범하시는 오류. 그 감정,
그 기분 관련한 단어를 반드시 명료해가지고 그 명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마음이 참담하고 쉼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감정 코칭이 아니에요. 그냥 어깨에다가 손 살짝 얹어주시고 힘들었구나. 손 잡아주면서 우리 아들 힘들지? 라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감정 코칭을 잘못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우리 아들이 지금 참담함을 느끼는구나. 너의 분노 안에는 서러움과 굴욕감이 내포되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착각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헐, 뭐래, 어쩔, 꼰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 단어를 명명하는 게 그 감정을 명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감했다라는 의미로 하실수록 도움이 되는 3가지 대화법이 힘그겐 대화법이죠. 힘들지 우리 아들. 엄마 들어올까 봐 불안해하면서 몰게 마느라고 힘들지. 새벽 2시까지 승급 전하느라고 힘들지. 예. 그래. 2번째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온글 듣다가 너무 힘들면 게임하면서 현질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에서 졌을 때 게임이 힐링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3번째, 괜찮아. 이제 괜찮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어라는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괜찮아. 우리 아들 PC방 가가지고 그 학원비 다 쓰고 왔지? 괜찮아.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괜찮아? 힘들지? 그렇구나. 괜찮아를 한 달 이상 해보세요. 애들이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포기하려고 하시는데 2달을 해보세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 기법이 안 좋아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자녀가 의심하는 기간이 있어요. 내가 달라졌을 때. 그 기간을 통과를 안 하시고 부모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려요. 남의 아이면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내 아이예요. 그게 내 아이가 무슨 의미냐면은 77억 인구 중에 지금 그 철수를, 그 하이미를, 그 희온이를 완벽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가 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야. 그 아이의 최적화된 부모는 나이기 때문에 주신 게 내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아이인가요? 보석이잖아요. 다만 조건을 붙여서 줬어요. 아직은 단가가 싸. 얘가 원석이야. 누군가 세공을 해줘야 돼. 근데 네가 세공사로 완벽한 맞춤형 세공사니까 얘가 자라나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세공을 해줘. 그래서 신이 주신 원석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2주 동안에 배우셨던 이 감정 코칭의 이론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이런 요령 팁들을 하나하나씩 점진적인 성공이에요. 한순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적용하시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자녀들의 힘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가장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